첫 번째 뉴스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어 어항 같은 거, 이 대형 수조라고 하나? 이런 거 한번 써 보신 분들 계십니까? 어 저는 어릴 적에 인제 저희 본집에서 대형 이렇게 그 어항 같은 걸 이렇게 대형 수조라고 해야 되나? 되게 큰 그런 게 있었어, 집에. 그래 갖고 "와." 이러고 막 거기 막 뭐라 물레방아도 막 돌아가서 막 공기가 뽀글뽀글 나오고 뭐 막 고기들 막 이러고 막 다니고 막 "우와." 막 어린 시절에 막 이러고 "와 대단하다." 막 불이 막 나와 가지고 막 그다음에 그 새벽 시간에 좀 소변이 마려워서 나가면은 그 물소리가 있어. 포글포글 하는 소리가 그 거실에 들려. 또 그걸 이어 "이야." 이러고 뭐 퉁 치면 물고기도 놀래 가지고 막 이렇게 가잖아 막. 그래요. 예. 이 어항이 어항 이런 걸 이제 그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집안의 인테리어도 되고 되게 또 뭐랄까 집안의 그런 생명을 구경한다는 이제 재미가 있는 거지. 근데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 대형 어항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깨졌어. 상황 한번 보시죠. 으아. 야 여기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거야 지금. 야 진짜 대차게 깨졌네 정말. 끔찍하구만. 예. 가정집에서 2미터 대형 어항이 펑 하고 터져 버렸습니다. 예. 무려 손실액만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난감하네. 아우 크긴 크다 근데. 경기도 평택 한 가정집에서 가로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대형 어항이 터지면서 수천만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이 제작한 업체는 미리 경고했던 바닥 꺼짐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서고 있는데 2미터 40cm짜리 수조 강화 유리가 갑자기 터져버렸다. 여기 있던 물 800리터가 쏟아졌고 거실 복도 부엌까지 온 집안에 물이 들어찼다.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 등 120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산산조각난 강화 유리가 바닥 곳곳에 박혀 있고 아랫집까지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만 5천만 원에 달한다. 당시 상황 후 통화 중이던 정씨 가족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았다. 정씨 부인이 갑작스럽게 펑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거 어떡하냐고 당황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데 2020년 8월 설치한 이 수조가 아무 충격도 없이 갑자기 터졌다며 제품 결함을 주장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왜 그래? 여보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 이러고 굉장히 어 통화도 하시고 아주 금슬이 좋으시네요. 예. 해당 수조 업체 이사에는 제조 결함이 아니라 바닥 꺼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실 바닥이 꺼지는 거를 소비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객님이 설치 9개월 후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보냈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cm 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 부분 이격해 있었음을 발견했다.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 설명도 드렸으나 이 책임을 저희에게 물으시면서 5,7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실제 크기 어항이면 물이 800리터가 아니라 2,000리터가 넘게 들어갔을 것이고 무게가 3톤에 달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정집에 무리하게 큰 수조를 놓았다. 이건 주인 탓이다. 반면 바닥 상태 등을 보고 업체가 추가 시공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대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수조를 설치를 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아파트의 바닥이 딱 평평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 그런데 실제로 인제 인테리어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평평하지가 않아. 뭐 여러분들 이제 구슬 같은 거 놔 보면은 얘가 막 굴러간다고 막 어딘가를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우리는 평평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평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바닥이 뜨니까 한쪽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넣고 막 이랬잖아요.
또 뭐 의자 같은 거 놔도 얘가 뭐 한쪽이 비어 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다든가 이런 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 이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어려운 거지. 쉽지가 않고 시멘트 밑에 이제 시멘트는 이제 막 여기는 올라갔다 여기는 떨어졌다 막 이런 식이고 이거를 이제 위에 뭐 장판을 깔든 뭘 깔든 해 갖고 평평하게 최대한 맞추는데 완전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은 이렇게 그 바닥 위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 각도가 기울기가 나오는 뭐 이런 장치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 저거 폴리스타일 저거 공사할 때 계속 이걸 보고 하는데도 평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멘트 자체가 이미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밑에 채우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런데 저렇게 이제 그 무거운 것들 수조가 지금 저 얘기면은 800리터라도 거의 1톤 가까운 거고 저기가 만약에 2000리터짜리 물이 들어갔으면 3톤에 가까울 정도로 무게가 확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점점 이게 바닥이 눌러지면서 이게 이게 점점점 무게 때문에 눌러진다라는 거야, 이게. 이게 눌러지면서 이게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 유리가 이 무게를 못 견디니까 유리가 벌어지면서 짱 하고 깨진 거다라는 거야, 지금. 이 가정집에 저렇게 큰 수조를 감당하기에는 이게 그 바닥이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 바닥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뭘 깔고 해갖고 장판이 있고 보일러 깔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거운 게 있으면 자꾸 벌어져.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지. 왜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뭐 1톤에서 3톤 사이였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가정집에 저런 걸 하려고 했냐. 이러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되게 법정에 가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바닥이 꺼진다고 해서 뭐 인테리어 업자를 부를 거냐. 왜냐면 시공업체가 그거를 알고 분명히 사전에 알았는데 그럼 시공업체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서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 책임론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5천만 원이니까, 서로가 양쪽이 다 뭐라고 하지? 소송을 하면은, 글쎄, 양쪽이 조금 지출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들, 요즘 몸이 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이 허하신 분들, 그 몸이 허한 이유가 뭐냐? 제 방송을 보다 졸면 몸이 허한 거야. 정신 차려! 예. 근데 눈이 막 번쩍 초롱초롱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예. 혹시라도 제 방송보다 조금이라도 졸음이 온다. 그럼 몸이 허한 겁니다. 예. 몸보신을 하셔야 돼요. 몸보신을. 예. 몸이 지금 여러분들 체력이 너무 저질 체력이 되고 너무 확 꺼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보신을 하시라고 제가 보약을 갖고 왔습니다. 3시 전 20분 낮잠을 자래. 그래요. 여기 보면 태아처럼 웅크리고 자는 여인의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일상이 금세 지치는 여름. 예. 낮잠이라도 늘어지게 한판 하고픈 날들이다. 2, 3시 사이에 가장 졸린다. 이 시간에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작업장사고가 많다. 20분 이내로 짧게 취하는 낮잠은 뇌에 휴식과 활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우리가 그 낮잠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낮잠, 졸음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졸음계의 아이콘. 그래서 문재인 외국 정상회담 가면 혼자서 엘베 옆이나 화장실 문 앞에서 졸고 있었구나. 문재인은 아무 데서나 잘 자던데 그 물건한텐 보약이었겠지만 나라에겐 쥐약이었죠. 야, 요거 대단한 문장인데. 예. 문재인한테는 보약이었는데 나라한테는 쥐약이었대.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만들어냈을까? 대단하네. 예.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는 푹 주무시고 그렇게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낮잠도 잘 자고 있어요. 예. 이러고 여름에는 역시 낮잠이 짱이야.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고통의 시간이죠. "또? 또? 또?" 이러면서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개미들이 결국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개미들이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물량이 개미들도 정신적으로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예.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28%인데도 끝내 손절했네요. 올해 여름 휴가는 포기다. 1년간 모았던 주식을 나눠 팔고 있다. 주식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자, 이 사람은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도 멘탈이 못 버티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적립식 투자라는 사람들은 버텨야죠. 뭐 한 10년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꾸준한 물타기. 계속 단가가 내려올 때마다 넣으면 단가가 이제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걸 노리는 건데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인데 그 투자금이 3천만 원을 넘겼지만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8%.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다더니 무서워서는 더는 매수할 수가 없다. 아, 이만 안 돼요 벌써. 예, 정신력이 안 되는구만. 동학개미가 돌아서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자에 나서자 개미들의 항복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요. 개인이 던진 매도 폭탄으로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야, 6,700억 원 팔고 코스닥도 팔고 모두 팔자에 나섰다. 더 이상 뭐 빌릴 돈도 더 이상 갖고 올 수 있는 가공할 현금도 없는 거야. 외국인 오늘도 팔아치우고요. 결국 뭐 이 기관만이 받아주긴 했지만 하락은 막지 못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이 기관도 물론 중요해. 근데 기관이라는 애들이 뭐 사모펀드며 뭐 국민연금이며 어디 뭐 증권사며 이런 애들이 포함돼서 이제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저 기관 애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른다라는 거지.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사주면 뭔가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 왜 그러면 심리가 벌써 다르거든. 무슨 심리가 다르냐?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단순히 주식만이 아니라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될 거 아니냐? 왜냐면 달러를 갖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는 달러를 갖고 온 외국인들인 거야. 그런 점에서 야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지만 뭐 기관이 사거나 개인이 사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동학개미 뭐 운동 뭐 이래가지고 괜히 뭐 개미들의 힘으로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이제 뭐 대출받고 끌어올리고 뭐 거품으로 끌어올렸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근데 당시에 이제 너도 나도 돈 벌어야지 하면서 들어왔던 지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멘탈이 못 버티는 거죠. 마이너스 28% 정도면 버텨야지. 나는 예전에 그 뭐야 저기 곧버스 처물려가지고 거의 뭐 마이너스 60, 70 가도 막 나는 아예 뭐 전혀 그런 거에 뭐 영향력 없이 그냥 돼 기다려 이러고 그리고서는 기어이 수입 보고 뺐는데 이 정도는 버텨야죠. 예, 이건 뭐 더 각오하시고 있어야지만 버틸 땐 버텨야지 이거 예. 개미의 팔자는 인내심이 바닥난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 신호란 진단이 나왔다. 15일 거래 동안 개인이 순매도로 거래를 마친 날이 이날 포함 고작 4일 거래일 뿐인데 코스피 하락 마감한 날,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날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한 건 이달 들어 처음이었다. 결국 개미들도 못 버티는 거야. 아, 미국 주식 마이너스 90, 한국 주식 형님 마이너스 90은 좀 심한데 형님 뭐 QQQ인가 그거 넣으셨어? 뭐 넣으신 거야? 마이너스 90이 날 수가 있나 지금? QQQ야 뭐야 테슬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90이 생겨 형님? 야 그거 대단하네. 그거 꼭 캡처해 두죠. 그거 꼭 캡처해 둬야 돼. 90에서 살렸다면 그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 그거. 이거 쉽지 않은데 어디 3배짜리 넣으신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손해를 무릅쓴 투매, 손절매를 했다라는 거지. 코스피, 코스닥이 한 달간 10에서 18%나 급락하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소위 백기투항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요. 최근 국내 증시가 유독 약했다. 수급 중심에 있던 개인이 버티지 못하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개미의 변심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서히 서서히 알겠지만 개미들의 자금이 이렇게 허무한 거야.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90%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마이너스 90까지 가겠어. 예. 마이너스 90이면 거의 뭐
무슨 원유에 넣었다 뭐 개물리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웬만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개미들이 막 산다 이러면은 이거 망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바로 감을 느껴야 돼요. 개인들이 사면 뭐다 무조건 망하는 가게야. 개미들이 들어왔다 이거는 그다음엔 무조건 폭락이에요. 보시면 아는 거야. 이렇게 학습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걸 미리 겪었던 사람이고 몰랐던 분들이 이제 아는 거야. 아, 개미들이 사면 뭐다 얼마 안 가서 망하는구나 이런 거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별 이런 매매 동향을 볼 때 좀 기다렸다가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올 때는 내가 하락 베팅을 하던가 어느 정도 안전 자산 쪽으로 바꿔야 되는구나라고 눈치를 까고 이제 좀 이렇게 손바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개미들이 저렇게 던진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제 심리가 바뀌었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외국인들이 들어온지를 이제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으면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어차피 얘네들은 법적으로 얘네들이 사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 응? 사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 근데 얘네들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물에서는 하방 베팅을 하고 현물에서는 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날 기관이 사줘봤자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뭐 며칠 연속으로 잘 안 들어오고 사도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사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아직 장이 아니구나.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너무 빚을 많이 져서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빚을 너무 많이 끌고 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버렸다 보니까 뭐가 돼요?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기 자금만 지금 18조, 뭐 19조, 뭐 16조다 봐. 아직도 조 단위로 10몇 조 단위로 막 있어. 그러니까 아직 나가야 될 자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증시 급락의 깡통 계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거 뭐야? 동학 개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는 거야 지금? 예. 증시 급락으로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 자, 증권사에는 담보 비율을 채워야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담보 부족 계좌 수도 급증하면서 고객에게 연락을 빨리 입금하세요 이런 연락을 하는 시간도 빠듯하다. 이게 신용 융자 잔고, 또 빌려가지고 했던 잔고들이 늘어나면서 반대 매매 리스크가 그 어떤 때보다 더 커졌다. 차액 결제 거래를 이용한 투자 자금도 늘어나면서 잔고가 바닥나는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다. 이 차액 결제 거래가 뭐냐? 차액 결제 거래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 근데 저거는 무슨 말이냐? 그냥 보증금 약간만 넣고 서로 간에 어떤 그 합의를 뭐냐면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른 차액만 서로 가져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인데 뭐 보증금을 10만 원만 걸었어. 근데 이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10만 원만 넣었는데 10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거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으니까 즉 그 차액을 가지고 서로 간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또 만약에 하락을 한다.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이 됐어. 근데 나는 10만 원 보증금을 넣었는데 20만 원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10만 원 날라가고 10만 원 더 넣어야 되는 거야. 바로 요런 것 때문에 지금 깡통 계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게 바로 차액 결제 거래, 차액만 가지고 서로 홀짝 게임하는 거지 일종의. 차액만 가지고 홀짝 게임하는 거래를 통해서 저것 때문에 또 계좌가 탈탈 털리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하락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내 보증금을 뛰어넘어 버려. 왜냐면 보증금 이전에 나 안 할래 이러고 그냥 매도 치면 되는데 그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다 떨어져 버리면 뭐야 내 보증금 날라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입금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매매, 미수 거래와 신용 융자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그래.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갖는 단기 융자다. 반대 매매는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140%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버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반대 매매 비중.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식이 유동성으로 그냥 거품으로 올라간 거라 그게 대출을 이빠이 그러니까 주식을 막 돈 빌려 갖고 넣어버리니까 이만큼 거품이 쌓인 게 이제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야. 그럼 미래가 딱 보이는 거죠. 자, 22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만 228억이 나왔다. 미수금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한 금액 비중은 10%를 기록했다. 안정적일 때, 안정적일 때는 반대매매 비중이 4에서 6%인데 그 2배로 늘었다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증시 급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그냥 다 강제 처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반대매매 비중은 8.2%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됐어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일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할 걸 요구한다. 그러지 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 단가가 하락하는 거야. 그래요. 그 반대 매매가 하락을 부르고 또 하락을 하면 반대 매매를 부르고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또 하락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근데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일 투모로우 금요일 역대급의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증권사에서는 알잖아. 자기네들의 계좌들이 지금 몇 개가 이 지수 이 가격대 밑으로 가면은 다 강제 청산되겠다. 왜냐면 강제 청산 시스템으로 그냥 다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알잖아. 이 몇 개의 계좌들이 날아가겠구나. 근데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내일 과연 얼마나 근데 이런 뉴스 나오면은 사실은 잘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해. 근데 과연 얼마나 나올지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개미들 경우 못 버티나 비투한 개미들 내일 역대급 반대 매매 쏟아지겠다. 왜?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나 급증한 상태. 코스피 3% 넘게 급락한 13일보다도 지금 많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지수의 밑바닥까지 온 거야.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을 하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담보 부족 계좌 수가 이달 초 대비 11배가량 급증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개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국내 증시 약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반대 매매이기 때문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자, 보면 반대 매매 물량이 추가 하락을 이끄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담보 부족 계좌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3.52% 폭락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3.5%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야.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그래서 담보 부족에 직면한 계좌가 급증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매 물량이 주는 충격도 커지고 있는데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상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요. 종가 대비 20-30%더 낮은 가격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전체 주가를 기준으로 꼭 볼 수는 없지만 개별 종목으로 20-30%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하락부터 맞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당장에.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에는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그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더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대 매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더 낮춰져서 팔았을 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뭐. 자, 반대 매매 종류 3가지가 있는데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대 매매 첫 파따라 맞는 거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 증권 담보 대출 비용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렸을 때 다음 날에 그냥 강제 청산 시작하자마자 날아가는 거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 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 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엔 장 시작 전 동시 호가 때 반대 매매 처분. 예. 오후 10시에도 있어.
오후 10시에는 아까 말한 차액 결제 거래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 이게 뭐래 차액으로 이제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 차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보다 더 내려가면은 반대 매매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는 외국계 증권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 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는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즉 외국인 매도로 잡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그러니까 10시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이 차액 결제 거래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주 재밌죠? 요런 거 이해하고 보시면은 시장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10시를 전후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한다? 이거는 차익 결제 거래에서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소리가 아이고야 이러고 개 털리는 날인 거야. 보증금 다 날리고 깡통기자가 됐다는 얘기지. 오후 2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 매입자금 스탁론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 곳이다. 이 시간대가 오후 2시. 그러니까 9시, 10시, 2시에 바로 반대 매매 타이밍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또 뭐 오후 3시에는 뭐 다들 이제 장이 마감이니까 이때가는 이제 반대 매매 피하려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이런 거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알고 보면 재밌겠죠? 예. 9시, 10시, 2시. 예. 지금 미국이 문제야. 미국이 안 풀리면은 이거 뭐 뭔 소용으로 뭔 소용이 있어. 미국이 풀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예.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공식 인정을 했다. 그동안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침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시사한 것인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침체가 일어날 수 있어.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미국 경제 강력하고 고강도 긴축을 견딜 수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존재해. 연착륙이나 준연착륙이 가능하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 외에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거는 금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질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좀 보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유가 문제를 중앙은행이 해결이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안 푸는데 어쩌라는 거야. 뭐 정유회사들이 기름을 막 미친 듯이 퍼야 돼. 막 미친 듯이 퍼갖고 막 계속 돌려대는데 안 퍼. 뭐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야. 대충 뭐 90몇 퍼센트, 100% 약간 될까 말까 정도로만 이런단 말이지. 미래에는 기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더 이상 기름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이 안 할래 이러고 이제 하기 싫어하니까 이 기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이 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기름 문제는 저쪽에서 뭐 많이 퍼주겠네 어쩌네 나오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어느 정유회사가 나 안 할래 이러고 그냥 폐업을 했다던가 그만둬 버린다던가 이래 버리면은 또 뻥 하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중앙은행에서도 야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런데 어쨌든 금리 쪽으로는 올려야지 어쩌겠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또 끌어올릴 만한 부동산 가격의 평균가를 올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초양극화로 가는 한국 부동산 아크로 리버파크 신고가 경실 이거 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경실은 뭐야 이거 완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네.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약보합세인데 초고가 아파트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아크로 리버파크 야 이거 129면은 뭐야 저기 한 40몇 평 되는 거 아니야? 68억 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무려 5억 원이나 더 올랐다. 1년 전보다 17억 원 더 뛰었다. 뭐야 이거.
아크로 리버파크의 최고가 경신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듯이 뭐야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 뭐야? 현금 박치기야 그냥. 현금 부자들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체 불가능한 입지의 희소성과 상징성은 유지된다는 측면을 볼 때 똘똘한 한 채로 그냥 현금 밀어간다라는 거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초고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서초 일대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이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징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있거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10평형, 20평형, 30평형 때는 잘만 올라. 막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왜냐면 너무 편해.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야. 왜냐면 뭐 둘이 살기도 좋아, 혼자 살기도 좋아, 셋이 살기도 좋아. 이러니까 일단 한국의 현재 핵가족화 구조에서 또 자식을 많이 낳지 않은 이런 구조에서는 평수가 20평에서 30평 대가 인기가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요 평수는 가격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하락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면 제일 먼저 기조가 뭐냐는 거야. 그 기조가 뭐냐면 바로 대형 평수에서부터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은 타워 팰리스가 반토막이 나고 막 그랬어. 그래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뭐 찔끔찔끔 이거는 뭐 의미도 없는 거야. 반토막이 왜 나냐 이거야. 공급을 미친 듯이 때려버리고 당시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와 이거 박살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래도 20, 30평형이 빠지는 것보다는 대형 평수가 빠지는 액수가 더 커요. 실제로 대형 평수는 관리비도 비싸지 그렇게 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지도 않지 사실 거의 쓸모가 없어 따지고 보면.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로 뭐 이제 공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뭐 내가 돈이 남아돈다. 뭐 이러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현실적으로 큰 평수가 별로 좋을 게 없지. 청소하기도 귀찮고 뭐 불편해 죽겠잖아. 막.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큰 평수가 사실은 원래는 인기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큰 평수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큰 평수들이 과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타워팰리스 시세 반토막 난 것들 보면은 다 이 165제곱미터니까 거의 뭐 한 50평형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평수들부터가 시세가 박살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타워팰리스 반토막 나고 뭐 대치동에 이거 뭐 역시 162도 마찬가지로 9억 원 빠지고 이런 거 보시면은 기조가 있어요. 대형 평수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정반대가 나왔어. 대형 평수인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그 이전에는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지는 현상들이나 이런 건 덜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주택자들은 죽어라 이거야. 한 채만 갖고 있으면은 뭐 세금도 덜 내고 그런다 이러니까 점점점 니즈가 역설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면 뭐 하나 사갖고 오래 있을 거면 큰 평수 사자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야, 그 30평 그거 좋아서 뭐 사냐? 야, 어차피 돈 뭐 한 40억, 50억, 60억 줄 거면은 이제는 그냥 뭐 큰 거 사가지고 뭐 손님들 올 때 재우고 뭐 어디는 뭐 강아지방 하고 어디는 그냥 헬스 기구 놓고 어디는 그냥 뭐 하나는 뭐 게임방 놓고 뭐 그러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싸리 이제 어차피 한 채면은 큰 돈 들여가지고 큰 평수로 가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볼 때 저런 큰 평수들이 고가의 큰 평수들이 먼저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런 아파트들이 올라가잖아. 저 지금 제 아파트가 지금 몇 개월 만에 막 1억, 2억, 3억, 막 7억, 9억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지금. 그러면 생각해봐. 서울의 아파트 전체 평균가를 제 하나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야, 뭐야, 시장이 안 빠지잖아. 보면은 제 하나 팔린 거야. 9억, 뭐 7억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전체 평균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가격을 하락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또 시장에 더 막 사람들이 더 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이제 걸러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저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좀 그럴 필요는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현금 부자들은 더 크고 이제 이런 더 센 단가가 더 센 곳으로 가서 완전 자기들만의 세계를 지금 구축이 돼 버리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완전히 그 동네 자체가 뭐라고 할까나 그냥 어디 그냥 뭐 대출 받아 가지고 부벼 들어갈 수도 없는 완전히 그 하나의 성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은 뭐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동네가 있죠. 바로 대구예요.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죠. 왜냐면 공급이 너무 지나쳐 이 지역은. 그리고 인프라가 약한 반면에 무작정 공급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도시 계획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프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파트들을 막 지을 거면 그 주변에 뭐 백화점을 놓던지 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막 그냥 아파트만 막 지어. 내가 이 지방을 이번에 가 보니까 약간 좀 대책이 없이 막 만드는 것 같더라고. 부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구조가 많아. 이게 도시야 뭐야 이런 구조가 전혀 안 맞아. 여기는 새 아파트인데 여기는 되게 헌 아파트고 막 이러면은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러면 뭐 아파트가 그냥 당장 5년만 지나도 그냥 헐어 보이는데 그게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대구 지역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대구 지역이 만약 그런 식으로 박살이 나면 그런 분위기가 옆에까지 다 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대구 지역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줘라. 이제 이런 해결책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좀 규제를 풀어준다면 이번에 대구 지역 수성구에 입성할 만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구에 무슨 일이 나고 있을까요? 월 1만 건이나 팔리던 대구 아파트가 규제 후 1000건으로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숨통이 납니다. 잘 될까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전망이다. 여기엔 당연히 대구가 포함되겠죠. 장기간 집값이 크게 하락하며 거래까지 말려버린 대구시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기대할 만하네. 기대할 만해. 이건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규제 지역을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하루 전에 전화 수십 통을 받았다. 인도 매수 대기자도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매우 크다. 이게 지금 들어갈 만한 지금 타이밍이 나온 거야.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반만 믿으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아주 좋게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이 11월부터 반년 넘게 내리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낙폭이 가장 큰 지역이에요. 왜냐면 막 거의 막 난개발에 가까워 아파트만. 이러면 안 돼.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여기다 뭐 롯데월드 하나 있고 뭐 여기 뭐 현대백화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규제 지역에 세제될 경우 시장이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평균값은 3, 4억 정도로 보면 된다.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원활해져 거래가 늘고 가격도 만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 부동산을 저도 이제 사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그 교육 밸리가 갖춰져 있는 곳에만 부동산을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그래봤자 무슨 뭐 지하철역이 들어서냐 아니면 백화점이 들어서냐 뭐 이런 이슈 말고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반드시 교육 밸리가 잘 갖춰진 곳, 학군이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셔야 돼. 지금 같은 경우 대구 지역이 수성구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뭐 그 서울 촌놈이 대구 수성구에가 교육적인 밸리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네임드가 된 거야. 그 정도면 학군이지 학군. 근데 그 학군 인프라가 되게 어려워요 만들기가 사실은. 왜냐 사실 그런 학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쪽에 돈 좀 있고 머리 좋은 인자들이 거기에 모여 산다는 거야. DNA가 좋은 애들이 거기 모여 사니까 걔네들이 공부를 해갖고 공부가 잘 되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그쪽에 학원가가 만들어진 거냐. 그리고 그렇게 애들이 학원가가 만들어지면은 주변에 무슨 유흥가라든가 어디 무슨 뭐 안마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상한 가게들 이런 것들이 잘 못 들어와.
장사가 안 되니까 딴 데로 가고 굉장히 그런 뭐 아이들 교육에 좋은 것들이 잘 점점점 갖춰지고 결국 도시계획이 그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점점점.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뭐 계속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뭘 만들더라도 그쪽에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대구에서 혹시 좀 집 좀 이사해 보자, 좋은 데로 가보자 했다면 지금처럼 대구의 집값이 떨어졌을 때 수성구 같은 곳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나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규제가 좀 풀리고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런 기회까지 있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가 거의 수성구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파격적인 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52시간제를 손본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 한 달 총량 관리제. 지금은 주당 기준인데 한 달로 바꿔서 조금 이제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이 관리하기 어려웠던 거를 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아주 좋은 거죠, 이건.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게 노동계, 노총이랑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 실현할 수 있지는 미지수다. 자, 이 52시간제가 문제가 되는 건 IT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이 이게 이제 한번 몰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제한을 걸어보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야. 여전히 유형근로제 활용률이 10%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자. 그러면은 이제 한 주를 쉬고 나머지 3주를 빡세게 뭐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외 주요국을 봐도 주 단위의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월 45시간, 연 360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다. 아주 아이디어 좋아요. 이런 건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그런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예.